네, 지난 시간에는 서울의 그 유망 지역을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경기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도도 작년에 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인천 같은 데는 진짜 많이 올랐던데요. 인천? 네, 송도, 인천 이런. 네. 네. 그동안 안 올랐기 때문에 이제 갭을 좀 많이 메운 거죠. 네.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오른 느낌이 드는데 네. 여기서도 세 군데? 세 군데? 네네네. 네. 어디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는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의정부 쪽. 의정부. 네. 여기도 의정- 많이 올랐던데 이미. 많이 올랐죠. 이제 많이 올랐는데 이제 더 오를 폭이 있다고 보는 거고, 이 의정부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축 같은 것들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아직은 그리 큰 편은 아니고, 신축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은 이제 구축 가격도 좀 따라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근데 신축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축 가격 상승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보시면 이게 중간에 서울이잖아요. 네. 서울하고 이제 붙어 있는 곳이 의정부입니다. 근데 사실은 의정부가 과천도 붙어 있고, 성남도 붙어 있고 의정부도 똑같이 붙어 있는데 가격은 사실 얘네가 비교할 바가 못 되잖아요. 네. 그랬던 건 아무래도 과천, 성남 이런 그 경기 남부권 쪽에서는 강남에 붙어 있어요. 그렇죠. 강남에 붙어 있는 거고, 여기는 똑같이 서울에 붙어 있지만 이쪽에 직장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붙어 있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여기 이제 위쪽을 보통 우리가 노도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노원구, 그다음에 이제 강북구, 이제 도봉구 이런 쪽인데 그쪽에 있는 그 부동산 가격이 높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도 높아질 리가 없는 거죠. 근데 얘네가 지금 굉장한 약진을 했거든요. 네, 특히 노원구 주공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얘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거의 차이가 없는 수준인데 가격이 이렇게까지 차이 나는 게 맞는 거냐 라면서 반발하고 올라가게 되면 또 시장에서 그걸 또 인정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의정부 쪽은 전반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개발 잠재력 이런 느낌보다는 그 강북구 쪽, 서울 쪽의 그 동부권 쪽이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여파를 받을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아직 그리고 이제 투자금도 굉장히 낮아요 아직 가격 자체가 전세 안고 구입하게 되면은 1억 미만의 아파트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부분들은 소액 투자를 하실 분들은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거. 그 다음은 김포로 한번 가볼게요. 김포. 네. 이쪽 지역도 요즘 많이 개발되더라고요. 많이 개발되죠. 김포 중에서도 이제 역세권에 쪽에 있는 것들이 좀 눈여겨볼 만한데, 이제 어쨌든 서울의 외곽에 있는 것들은 약간 미성도시 개념으로 서울하고 접근성이 굉장히 가격에 영향이 중요합니다. 김포 쪽으로서는 이제 여의도 쪽이라든가, 이제 서남권 쪽도 개발이 많이 돼서, 구로나 금천구 쪽의 가산이라든가, 영등포 쪽이라든가, 여의도, 그다음에 여기 있는 마곡지구라든가 굉장히 많은 업무지구가 생겼거든요.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일단은 어찌됐건 요 주변에 있는 것들보다 여기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여기까지 갔다가 또 우리 집까지 한참 가게 되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소요가 되는 거라서 역세권에서 좀 멀어지는 비역세권 쪽은 보다는 가격 차이가 지금 비록 있겠죠. 비역세권보다 역세권이 비싸다고 하더라도 이 격차는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김부선이라고 해서 GTX D 라인. 김부선. 김포와 부천 라인이라고 해서 김부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쪽에 이제 뭐 장기역이라든가 그런 쪽에 있는 것들도 주변을 둘러보니 구축 아파트가 가격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아직은 크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쪽도 이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하나 마저 붙여주시죠. 용인 쪽으로 가죠. 용인이 굉장히 넓잖아요. 용인 중에서는 이 위쪽으로 이제 수지구 쪽. 용인 개발 많이 됐어요. 용인 수지 쪽으로. 엄청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소외되었었던 용인 시청 있는 역북지구라든가 이런 쪽도 상당히 많이 택지 개발되게 되면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볼 것은 이 신분당선 라인 있는 수지구 쪽이에요. 이쪽은 신분당선이 들어서게 되면서 판교라든가 강남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졌고 학군도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분들이 되게 많아서 탄탄하게 가격이 유지가 되는 곳이고 또 이쪽 일대가 이제 그 신분당선 자체를 한번 타보시게 되면 속도가 가장 빠른 노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용인 수지구 쪽도 가격이 오를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신분당선 생기게 되면서 20평대, 30평대들이 많이 가격이 상승을 했어요. 아무래도 젊은 층들이 좋아하겠죠. 직장 가까우니까. 판교가 있으니까. 그렇죠. 판교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판교의 집값이 워낙 비싸니 그런 거 부담되게 되면 불과 1, 2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용인 쪽 수지구를 노려본단 말이죠. 그래서 20평대, 30평대 그분들은 젊은 층들은 50평대 안 살 거 아닙니까? 보통 20, 30평대가 많이 올라서 상대적으로 대형 평수가 오히려 저평가가 되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에 좀 반발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아직도 올라갈 여지가 있어서 이런 쪽에 대형 평수 같은 것, 역세권 쪽에 대형 평수 같은 것도 올라갈 여지가 있다. 그리고 용인 진짜 자체적으로 말씀이 빠르시네요.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예. 용인 쪽에서는 또 용인이 이제 메가시티가 됐어요. 예. 인구가 100만이 넘어갔고. 예, 그러면서 이제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원도 받게 되고 또 이제 플랫폼 시티라고 해서 한 100만 평 이상 개발하는 그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까지 다 감안하게 되면 굉장히 잠재력이 큰 도시고 예, 앞으로의 가격 상승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다. 개발의 여지가 있는 곳을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 성남 쪽의 분당이요. 예. 일기 신도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산 쪽도 그렇고. 네. 여기가 또 이제 재건축 연한이 됐다면서요? 분당 쪽 같은 경우에는 일기 신도시가 5개잖아요. 네. 분당하고 평촌, 일산, 그다음에 부천, 삼본 이렇게 있는데 분당이 당연히 가장 높은 가격을 네. 형성하고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주변의 가격에 굉장히 밀접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강남 근처에 있는 거, 강남 접근성 하는 것이 강남이 비싸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것도 비싸지는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분당은 뭘 기준하게 되면 판교를 기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판교는 서울에 갖다 놔도 25개구니까 그래도 한 5등 정도 할 정도로 판교는 거의 서울이나 서울 중에서 굉장히 상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기준으로 분당이 이제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분당은 재건축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고 예. 분당이 판교랑 비교해 보게 되면 판교 쪽이 좀 더 강남 접근성이 좋고 인프라도 조금 더 잘 되어 있으나 분당이 만약에 새 아파트로 변모하게 되면 그 사이에 판교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가 되고 분당은 새 아파트가 되게 되면 가격은 역전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 판교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앞으로도 올라갈 건데 그거보다 더 비싼 아파트가 분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분당의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다만 이제 모든 아파트가 다 재건축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대지 지분이라는 걸 보게 되잖아요. 용적률 이런 걸 보게 되고 그래서 여기 분당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한 180% 용적률이라고 보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재건축이 될 만한 단지가 있고 좀 힘든 단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살펴보시고 힘든 단지들은 아무래도 요즘에 많이 하는 리모델링 형태로 움직이게 되겠죠. 그 기준이 그 용적률 180 정도 밑으로는 재건축. 그 그렇게 위로 보통 가면 보는데요. 리모델링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아주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자면 180% 기준에서 그 아래쪽이면 재건축이 좀 되고 네. 그 이상이면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보통은 정확하게 180에서 220 사이는 네. 리모델링이 좋을지 재건축이 좋을지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야 되고 180 미만이게 되면 재건축이 좀 유리하고 네. 220 넘어가게 되면은 재건축의 사업성이 없으니 리모델링으로 가자 이렇게 보는 건데 서울도 그러나요? 서울도? 그게 이제 지역별로 네.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강남 같은 데서는 230%, 240%짜리도 다 재건축합니다. 왜냐면은 얘네들은 똑같이 부시고 한 채를 지었는데 30억에 분양을 할 수 있어요. 가격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뭐 5억에 분양해요. 그럼 여긴 6채를 만들어야 거기 30억하고 똑같은 그러네, 거거든요. 그러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긴 사업성이 좀 나빠도 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집값이 싼 데는 굉장히 사업성이 좋아야지만 네. 진행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분당은 웬만하면 180 이하면 네. 재건축이 진행하겠죠. 예. 네. 경기도에 그러면 내가 집을 좀 사야 되겠다. 왜냐하면 네. 서울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경기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로 이렇게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예. 그러려면 뭘 좀 주목해서 보고 네. 다음 전략을 짜야 될까요?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근데 가까우면은 뭐 과천이라든가 뭐 과천 이미 비싸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런 데 안 된다 그러면 그 다음 거를 가는 겁니다. 여기가 좋으면 되고 예, 들어갈 수 있으면 가고 네. 안 되면 여기, 그것도 네. 안 되면 여기 이렇게 이제 내려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서울 쪽에 직장이 굉장히 많고 네. 우리나라의 본사의 한 3분의 2 정도가 다 서울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서울에 가깝냐 뭐냐 한마디로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인가를 보는 거예요. 평택 같은 데서는 사실 출퇴근 비율이 출퇴근하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렵죠. 실제로 서울 출퇴근자를 봤더니 평택에서 2.2%인가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네.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러면 대신에 평택 자체에는 뭐 삼성전자의 그 고덕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고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금이 되는 한 서울하고 최대한 가깝게 붙어가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죠. 교통편을 많이 봐야 되겠고. 교통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접근성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GTX가 이렇게 날린 겁니다. 경기도 외에 또 주목해 볼 만한 지역은 또 어디가 있습니까? 지방 쪽으로는 일단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들이 있어요. 30평대 아파트도 막 2억 미만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막 치고 올라가진 못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동네의 수요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소액으로 하실 분들은 어차피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해봤자 나 몇천만 원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럼 전혀 의미 없는 조언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지방 쪽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데 그랬을 때 이제 지방의 구축 아파트 같은 것들이 이제 그냥 갭으로 몇천만 원 정도 아니면 실거주 하실 분들도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대출도 잘 나오는 편이잖아요, 지방은. 그렇게 이제 구입하시게 되면 그동안에 이제 가격이 워낙 낮으니까 그거에 대한 주변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아무리 우리가 그쪽보다 동네가 안 좋고 인프라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가격 격차가 그렇게 나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작년부터 보이고 있는데 아마 올해도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돈 2억이 있어서 네. 어디 전세를 갈까, 뭐 네.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네. 2억을 가지고도 집을 살 수는 있죠. 그렇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가 이런 좋은 지역 같은 데는 규제가 있는데 네. 규제가 있는 것들은 대출을 잘 안 해주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쉽지 않을 거고 네. 비조정 대상 지역 중에서 이제 2억으로 대출을 좀 어느 정도 네. 일으켜서 그러니까 전세보다는 사야죠. 네, 사는 아, 걸 더 예, 예, 권하시는 거죠. 예. 네. 전세 갈 바엔 한 2억 정도가 있으면 왜냐면 맞춰서 살아. 그렇죠. 전세가가 굉장히 저는 많이 오를 거라고 봐요. 더 왜냐면 오른다고요? 이렇게 비싼데? 비싸죠. 비싼데 그 지금 이제 집을 만약에 현재 잘 구입을 안 하잖아요. 추석 이후에 좀 네. 뜸해졌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집을 구하지 않는다.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매수를 안 했어요, 이번에. 네. 하도 분위기가 네, 네. 합상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하겠습니까? 집을 매입하는 대신에 전세나 월세를 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입 안 하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전세, 월세 수요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신혼부부 수들도 집을 살려다가 분위기 이상한데 전세로 가겠죠. 그러면 전세가는 지금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공급이 안 되니까 전세도 부족한 거잖아요. 집이 공급이 안 되는 거는 매매 공급도 안 되지만 전세 공급도 안 되는 네. 겁니다. 그럼 공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그 전세 수요자만 늘려놓게 되면 전세가가 당연히 상승하게 되는 거죠. 전세가 상승해서 매매가와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다시 또 매매로 갈아타거나 집을 사지. 갭 투자자가 생기게 되면서 다시 또 벌리면서 매가가 올라가. 이 구조거든요, 항상. 네. 네, 그래서 전세를 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전세가 상승에 대해서 계속 좀 고통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 차원에서는 하나 정도는 당연히 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 네. 그러면 올해에 집을 구입하시려는 분들한테 네. 집을 구입하실 때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시라 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지역을 잘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중 많은 곳에서는 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공급이 많은지요? 네, 공급이 많은 지역은 뭐 필연적으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공급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10,000호 공급하는 것과 네. 지방에 10,000호 공급하는 건 숫자는 똑같지만 느껴지는 건 전혀 틀리거든요. 서울에 10,000호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건 오히려 호재예요, 호재. 네. 개발이 되는 거니까. 네. 전국적인 수요니까 대기 수요가 10만 명인데 10,000명이 공급해봤자 뭐 합니까? 의미 없죠. 근데 지방에서는 수요가 동네 수요로 한 2, 3천 명 있는데 만 개를 공급했다? 그럼 당연히 너무 많아. 이 분양과 그 주변까지 다 폭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공급량을 보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의 수요, 그 지역의 수요 대비 공급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그것서 수요가 초과되는 지역 위주로 구입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그러면은 규제가 안 되는 지역이 경기도 이쪽은 다 규제 지역인가요 지금? 경기도는 사실상 거의 다 읍면지역 몇 개 빼놓고 그럼 갑니다. 아까 2억 가지고 덤벼볼 수 있는 데는 네. 경기도권 뒤쪽이네요. 그렇죠. 근데 지방 쪽으로 내려가서 가셔야 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전세보다는 거기서부터 사서 차근차근 올라오는 게 낫다. 네,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도심 쪽의 구축은 올해도 올라갈 여지가 있어 보인다. 왜냐? 아직은 굉장히 저렴하기 때문에 안 올랐기 때문에 예. 네, 그런 거 위주로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봄 되면 결혼들 하고 네. 그러면 집이 이제 급선무니까 네. 당장 급한 대로 월세나 전세나 들어가야지 네. 하던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분들께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사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살아. 참 어렵긴 해요. 신혼부부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접해볼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너무 막연해요. 그렇죠. 막연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집을 살려면 두렵죠. 내 돈이 뭐 그러다 보니까 네. 전세는 어차피 받다가 2년 뒤에 받는 돈이니까 네. 문제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 부동산 공부에 좀 이 바쁜 세상에서도 조금 평생 해야 될 거잖아요. 이거는. 평생 해야 될 거니까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네. 아니 근데 제가요 네. 몇 달 전에 부동산에 가봤거든요. 네. 근데 그때는 사세요 오를 것 같아요 이랬거든요. 네. 근데 지난주에 갔어요. 네. 그랬더니 전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보시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은 부동산에서. 네, 네, 네. 지역이 궁금하긴 한데 마포 쪽에서. 마포 쪽에 네. 예. 그 사실은 그런 것 이거는 이제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네. 네. 그거는 부동산의 어떤 그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 냉정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제 부동산이 좋은 매도 물건이 있다. 네. 이걸 당연히 권해드려야겠죠. 아. 근데 그 다음날 가는데 마땅한 게 없어. 전세 물건은 또 좋은 게 있어. 전세가 낫지.
이렇게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네. 물론 그럴 수 있고 아닐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럴 거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이제 분위기가 좀 많이 꺾였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본인께서는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컨설턴트다 보니까 이 서울특검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비교를 하잖아요. 그럼 이쪽 지역과 이쪽 중에 뭐가 낫다 이런 판단을 하는데 네. 현재 있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전문가예요. 당연히 거기서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데 저 장점은 이제 비교할 수 있다는 건데 그분들이 그 지역 내에서 굉장히 저에게 조언을 구하면은 많은 도움 주시는데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뭐냐면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우리 동네가 최고야라는 인식이 있어요. 다른 네. 데하고 이렇게 맞아. 비교 그렇죠. 분석이 안 돼. 그래서 A, B가 있으면은 A 지역의 장점을 듣고 싶으면은 이쪽 부동산에 가게 되면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단점 얘기 안 해요. 요 동네 가게 되면 여기 단점 엄청 잘 얘기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또 부동산에 따라서 요쪽 물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 길 건너 물건을 많이 가지고 맞습니다.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서로 또 그러면 좋다, 물건이 이거 좋다. 많다, 이거 좋은 거예요. 이 부동산은 이쪽 물건이 많은 분은 이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발품을 많이 팔아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다녀보면서 이게 네. 종합 이렇게 네. 합의되는 데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 구역을 찾아야 되겠네요. 근데 아파트가 또 이제 신축은 너무 비싸니까 네. 한 10년쯤 된 데하고 20년쯤 된 데가 있고 또 30년 이상 된 데는 그렇죠. 또 비싸. 그렇죠. 여기 재건축이니까. 네. 될 거기 그럼 때문에. 10년, 20년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괜찮죠. 왜냐면은 딱 말씀 맞아요. 신축해서 10년까지는 준신축 되기 전까지는 새 거니까 비싸요, 이거. 비싸죠. 네. 그리고 30년, 25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재건축 될 거니까 이것도 비싸고 비싸. 중간에 있는 것들이 원래 사이클상 맞아요. 네, 아파트 사이클상 가격이 주춤하는 시기거든요. 네. 근데 요즘 뭐가 나왔냐면은 리모델링이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어요. 리모델링. 네. 이게 그전에는 왜 활성화가 안 됐었냐면은 80년대에 지어진 것들은 다 저층 아파트입니다. 네. 5층, 6층. 이러면은 무조건 재건축하는 거죠. 사업성이 좋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15층, 20층짜리니까 이거 부시고 25층 지어봤자 공사비가 더 들어. 네. 수납은 비싼 거죠. 네.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90년대 초반 지어진 것들이 다 중층 아파트인데 얘를 그냥 냅두면 계속 슬럼하면 될 거 아닙니까? 도시 미건의 해치죠. 그러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재건축은 안 돼. 그래서 리모델링을 이제 활성화시키려는 거거든요. 리모델링이 지금까지는 잘 안 됐지만 이제 앞으로는 활성화될 것 같다면은 이게 15년만 지나면 일단 진행은 가능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그런 것들은 원래 좀 가격이 주춤한 시기예요라고 브리핑 드렸지만 지금 이제 15년 차 넘어가서 20년 차 이런 것들 중에서 리모델링이 좀 활성화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는 대단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구입하셔도 되고 근데 이런 건 있죠. 재건축 같은 것들은 전부 전체적으로 멸시를 한 다음에 새로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동호수 같은 것들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리모델링은 내가 지어진 것에서 다시 이제 들어가서 뼈대만 가는데, 예. 남겨놓고 살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긴 동호수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요소죠. 네. 그러니까 대단지가 좋은 거군요, 어쨌든. 왜냐하면 네. 대단지에 대한 프리미엄이 예전보다 지금 훨씬 커졌습니다. 옛날에 대단지와 소단지 차이는 그냥 대단지 가봐야 나무만 많고 상가 한 동 더 있고 그게 다예요. 네. 근데 지금은 소단지나 대단지에서 대단지가 어떤 게 있냐면 커뮤니티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졌어요. 커뮤니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대단지를. 가격이 상당히 많이 좌우되는 시기가 와서 특히나 요즘 뭐 코로나다 뭐 또 건강 뭐 미세먼지다 이런 것들 때문에 집에서 활동하시는 게 많아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가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됐는데 그거는 대단지에서만이 가질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대단지가 중요하죠. 그 옛날에 그 주상복합이 굉장히 비쌀 때 있었어요. 네. 그 이를테면 뭐 도곡동 타워팰리스라든지 뭐 이런 거요. 네. 근데 위치는 좋거든요. 네. 근데 제가 봐도 그 높은 저걸 나중에 어떡할까 싶은데 네. 지금 어떻게 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꽤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타워팰리스가 2000년대 초반이니까 네. 벌써 20년 됐습니다. 이런 거 괜찮아요? 별로 이렇게 권하진 않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거주하기 너무너무 편해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네. 아파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다시 새 아파트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이런 주상복합 같은 거는 이미 용적률을 다 채웠기 때문에 부시고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야 아니, 돼요? 이제 기술이 좋아서 저 리모델링 같은 건 하겠죠. 하죠.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리모델을 하려면은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일단 엄청난 고층이잖아요. 높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높죠. 그래서 일단 새 아파트가 되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강남에 한 20억짜리 뭐 주상복합이다. 네. 그러면은 이제 새 아파트가 하게 되면은 동네가 뭐 한 35억쯤 된다. 네. 그러면은 5억씩 거두세요 해도 20억에다 시세 20억인데 5억 더 주고 35억짜리 되면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다른 지역에서는 5억씩 내서요. 우리 5억짜리 아파트인데 5억 내서 총 10억으로 우리가 저거 하게 되면 15억짜리가 됩니다.
그럼 5억 내고 10억 올라가니까 5억 벌 수 있는데 그 동네는 소득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돈 벌 줄 알면서도 5억이 각출하지 못하는 못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상복합이라는 리모델링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좋은 지역들, 핵심 지역들, 소득수준이 높은 동네 그런 쪽에서만 좀 움직이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쪽의 주상복합들은 좀 안타깝지만 계속 수선 뭐 보수 정도만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돈 내서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게 만만치가 않다. 그렇죠. 자기 부담금이 많으니까. 네. 예, 좋은 알겠습니다. 지역은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예. 지역은 조금 고전할 수 있다. 자, 오늘 소장님이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가지고 오셨죠? 아, 예. 그거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발간한 책인데요. 네. 네, 오늘 뭐 내용에서도 좀 나왔지만 앞으로 5년 대한민국 부동산 우상향 네. 사이클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네. 요거를 제가 한 5권 정도 갖고 왔는데 네.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네. 드리려고 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그리고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신 얘기가 여기 구체적으로 들어있는 거죠? 예. 좀 더 네. 명확한 근거와 네. 내용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수근 소장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